실질적으로 받는 정신과 몸의 스트레스는 전혀 달랐나 봅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저는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그런 저보다 더 놀라고 마음을 졸이고 있던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면 말씀하시죠. 장지는 나중에 가도 되는 건데. 어머니까지 잘못되실까 싶어 제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우리 아들 걱정시켜서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네 아빠 이제 편해졌을 것 같아서 내 마음도 편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 지금이라도 울고 싶은 만큼 우세요. 어떻게 아버지 잃고 어머니가 괜찮겠어요. 그리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나 이 사람 부르세요. 어머니 지금 한쪽 다리랑 팔에 마비가 와서 내려오시다 넘어지세요. 의식이 깨어난 저는 팔과 다리가 굳어서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 뇌와 경추에는 이상이 없어 약물과 함께 물리치료를 받으면 된다 하였지만 홀로 생활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회복을 할 때까지 아들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다른 부모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의 집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남편을 잃고 몸까지 아픈 어머니를 잠시 돌보겠다는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며느리에게 도움만 받고 살아온 제가 아들 부부 사이에 민폐가 되지 않을까 행동 하나하나가 불편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라도 고되게 받았더라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시어머님도 평생을 고향에 계시면서 시집살이 한번 시키시지 않았기에 시어머니 대접받는 것도 너무 불편했습니다. 바깥일과 집안일들만 해도 바쁠 텐데 저까지 신경 쓴다는 게 아들이나 며느리 모두에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가끔 문이 닫힌 안방에서 제가 머무르는 방까지 아들과 며느리의 큰 목소리를 들으면 혹시 저 때문은 아닐까 싶어 마음이 많이 불편했네요. 이제 치료도 얼마 안 남았고 조심만 하면 병원 정도는 나 혼자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곧 집에 돌아갈까 한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직도 잘못하시면 넘어지시는데 아직은 안 돼요. 아니지, 어머님도 재활할 겸 계속 움직이셔야 빨리 회복하시지. 병원 가는 게 힘드시면 택시도 있잖아. 여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아유, 싸우지들 말아라. 괜히 늙은이 때문에 니들이 다투면 내 마음이 편하겠니? 지 말대로 나도 친구도 없고 지리도 익숙하지 않는 이곳보다 우리 집이 낫겠다. 거기서 동네 아줌마들이랑 설설 다니면 돼. 그래도 지금은 안 돼요. 무조건 치료 다 받으시고 상태 확인하고 그때 결정해요. 이제 겨우 3주 남았어요. 가려면 치료 다 받고 그때 가세요. 저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들은 며느리 생각도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기어이 제 짐을 빼앗고 치료가 끝나는 3주 동안은 모시겠다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떠나겠다 고집만 피워봤자 며느리와 아들이 다툼이 생길 것 같아 조금 불편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쥐죽은 듯이 두 사람 신경 쓰이지 않게 지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들이 계획에 없던 해외 출장이 잡혔습니다. 2주가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아들까지 없다고 생각하니 남은 기간 생활하는 것이 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회사 일로 바쁘기도 하고 저에게는 잘해준 편이라 내색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불편할지 알고 있었기에 남편이 없는 생활이 얼마나 어색하고 난감할지도 예상이 갔습니다. 그래서 더 몸을 움츠리고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게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출근한 며느리 대신 출장을 가는 아들을 배웅을 한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설거지와 남은 집안 청소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라도 조금 해야 눈치가 덜 보였으니까요.
얼마 없는 설거지거리였지만 불편한 팔과 다리로 하려니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 점심을 먹기 전 거실과 주방 정도만 물걸레질을 하려고 했죠. 한창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웅크리고 뭐 하시는 거세요? 별거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이 시간에 웬일이냐? 물 좀 놓고 가서요. 근데 손에 혹시 걸레 아니에요? 진짜. 로봇 청소기도 있고 물걸레질 되는 청소기도 있는데 더럽게 왜 걸레로 청소를 하세요? 응? 아니. 나는 이게 더 편하고 잘 닦여서. 어머님, 몸 좀 나아지셨다고 마음대로 행동하시면 어떡해요? 당장 그만두세요. 냄새 날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민폐인 것 같아서 집안일이라도 좀 거들려고. 이 냄새는 뭐야? 반찬도 다 드셨으면 냉장고에 바로바로 넣으셔야죠. 집안의 냄새 어쩌려고. 아니, 이것만 하고 밥을 먹는다는 게. 밥 제가 차려 드릴 테니까 방에 가 있으세요. 아니다. 어머님 잠시 저 좀 따라오세요. 며느리는 밖에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며느리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미안하다 말을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제 팔을 잡고는 2층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걸음이 불편한 저를 데리고 급하게 가는 바람에 계단을 올라가며 무릎을 여러 번 찍었습니다. 며느리 손에 끌려가게 된 곳은 2층에서도 반층 올라가는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다락이 아닌 꼭대기 창문과 겨우 사람 한 명 정도 놓을 수 있는 좁디 좁은 다락이었죠. 아니, 여긴 왜 온 거니? 어머니, 잠시만 여기 계셔보세요. 잠시만 있어보라는 말과 달리 며느리는 다락방 문을 잠그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까지 별다른 의심이 없었던 저는 새로 보는 다락방에 호기심이 생겨 이리저리 몸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며느리는 선반에 반찬과 밥을 가져왔습니다. 지희야, 여기는 왜 데리고 온 거니? 여기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 우선은 며칠 동안만 여기서 생활해 주세요. 식사 다 하시면 제가 이불 베개도 챙겨서 가져올게요. 아니,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뭔데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 계셔주세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저는 다락방에 갇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끌려온 탓에 휴대폰도 방에 놓고 와서 며느리가 올 때까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가져다 달란 말에 며느리는 휴대폰 대신 책들을 가져다 주었죠. 계속해서 여기 이렇게 있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제 물음에 며느리는 모두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했고 어차피 밑에 있어봤자 방 안에서 생활하는 게 전부였던 저는 그 좁은 다락방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이전과 비슷한 환경에 지내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아는데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곧바로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식사를 넣어주고 곧바로 회사로 떠난 며느리 때문에 잠겨있는 문을 따고 화장실을 못 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변기를 대신할 만한 용품이 하나도 없는 것이 더 문제였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죠. 제 눈에 들어온 건 식사를 다 하고 난 빈 그릇이었습니다. 다행히 소변이었기에 당장의 급한 용무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도 없었고 그릇이야 설거지를 하면 된다고 하나 너무 민망했습니다. 제 나이가 얼마인데 아무리 급하다고 하지만 이런 곳에 볼 일을 보다니 또 이를 숨기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보여줘야 하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이윽고 회사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그릇을 수거하러 다락으로 올라왔고 결국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죠. 아무리 급하셔도 그렇지 밥 먹는 그릇에 볼일을 보시면 어떡해요. 문은 잠겨있고 볼일은 급하고 변기 대신 할 거는 없어서. 지희야, 나한테 열쇠를 주고 가면 안 되겠니? 내가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마. 우선은 제가 방법을 강구해 볼게요. 우선 이거 저녁 드세요. 며느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민망했지만 앞으로는 더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열쇠를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저에게 준 것은 요강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대로 된 요강도 아닌 건설자재용 원통이었습니다. 여기다 해결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급한 일이 생겨서 더는 식사 못 챙겨드리니까 미리 식사하실 것들 준비해 드릴게요.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지희야,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내가 이렇게 꽁꽁 숨어 있어야 하는 거니? 아예 내가 집으로 돌아가마, 응? 그게 낫지 않겠어? 창영씨 위한 일이라는 말밖에는 제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영씨도 몰라야 하는 일이고요. 그러니 창영씨 돌아와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큰 소리 치셔도 안 되고 조용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지는 꼭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바보 같다고 느껴지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니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으면 되었으니까요. 결국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도 잊어버린 채 다락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은 좁았지만 움직이는 게 불편했던 저에게는 문제가 없었고 작은 창으로 난 밖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풀었습니다. 빵과 물뿐인 식사였지만 그마저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소변이 있는 원통과 같이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악취에 다락방 문 앞에서 며느리를 불러보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미세하게 들리는 소리로 사람이 있는 것도 같은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말 이러다 이곳에서 죽는다고 해도 아무도 모를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다락방 밑에서 작은 말소리를 시작으로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는 버티기가 힘들었던 저는 큰 목소리로 꺼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한동안 이어지던 다툼 소리가 끝나고 누군가 다락방으로 걸어오는 소리와 함께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출장을 갔다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냄새야. 어머니 저예요. 괜찮으세요? 어디 문제 있는 곳은 없으시죠? 움직일 수 있으세요? 우선 빨리 나가요. 그렇게 며칠 만에 저는 그 냄새나는 다락방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갇혀 있었는지 재활을 하고 있을 때보다 더 걸음이 힘들어진 저는 겨우 몇 걸음을 나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잘못을 했다며 빌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가둬두고 한 명은 꺼내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울먹이며 저에게 사실을 말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며느리였습니다. 다정하고 이해심 깊어 보이던 모습과 달리 철없는 부잣집 외동딸이었던 며느리는 아들에게 첫눈에 반했지만 그와 달리 배운 것 없고 교양도 없는 우리 부부는 무척이나 싫어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런 생각을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일 때문에 바빠 찾아오지 못한다며 미안한 마음을 대신하여 표현한다던 값비싼 선물들도 마음에 우러나온 미안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게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던 거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몸이 아파져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고
아들에게 생활비와 남편의 간병비를 얻게 되자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 부부를 무시하는 발언을 아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 부모님께 얼마나 드려야 하는데? 당신 부모님께서는 연금도 없으셔?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되신 거야? 당신은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월급에서 알아서 해결하면 되니까. 사람 앞에서 한숨 쉬면서 말을 다 해놓고 신경 쓰지 말라고? 됐어. 남자 기죽어 있는 모습 꼴도 보기 싫어. 당신이 도와줘봤자 얼마나 도와준다고. 그리고 어차피 그 돈이 우리 아빠한테 나오는 돈이잖아. 내가 해결할게. 어머님 통장 번호는 알려줘. 대신에 나 당신 집안일 있을 때는 좀 쉬게 해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자신이 능력 있고 아내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장에 그 말을 듣고 이혼을 하려고 했던 아들이었지만 회사를 다니는 것도 며느리 덕분이었고 당장에 우리 부부의 생활비와 간병비를 부담해야 했던 아들은 분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해주었던 반찬과 요리들도 모두 며느리가 받자마자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버리는 걸 아들 앞에서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몸이 불편한 저를 데리고 오면서 며느리와 아들 간의 갈등이 심해진 거죠. 며느리는 제 손길 하나하나 불결하다고 돈을 쓰더라도 요양병원에 데려가자 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잃고 저까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며느리와 대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출장을 가게 되면서 저와 며느리 둘만이 남는 게 걱정되었던 아들은 아내에게 몸이 불편한 저를 절대로 이 집 밖으로 보내지 말라 단단히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제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저를 자신의 남편이 올 때까지 다락방에 가둬둔 거였습니다.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는지 확인을 하려던 아들이 제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걸 알자 무슨 일이 있다 싶어 곧장 집으로 오게 되었고 집안에 제 모습이 보이지 않자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사실을 듣게 된 겁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괜히 못난 아들 때문에 이런 굴욕까지 당하시고 앞으로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저 붙잡고 일어나세요. 어서 이 집에서 떠나요. 여보, 당신 어디 간다는 거야? 그리고 누굴 모셔? 뭐? 그래, 당신 잘 왔어. 어서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빌어. 당신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건지 알아? 나이 드신 분을 저런 환경에 두면 위험한 걸 모르냐고. 내가 먹을 것도 물도 다 준비해갔어. 거기다 화장실도.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더는 안 되겠다. 당신이 돈 가지고 뭐라고 협박을 하든 유혹을 하든 더는 당신이랑 못 살아. 우리 이혼해. 뭐? 아니, 가둬둔 건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이혼까지 꺼낼 일이야?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 치료 받을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새로 태어날게.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말은 하지 마.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을 주제로 다투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다시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대소변을 모아둔 원통을 끌고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돌아선 아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온 힘을 다해서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너 같은 년들을 똥물에 튀겨 죽일 년이라고 한다. 그 말은 들어봤지. 내가 그깟 돈 때문에 너 같은 애한테 이런 굴욕을 당해야 돼? 다시 우리 아들과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아주 똥물에 빠뜨려 버릴 거니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뭐? 이 여자가 당신 내가 특수폭행으로 고소할 거야. 알아? 뭐? 고소?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고소한다고? 그럼 당신은 노인학대로 처벌 안 받을 줄 알아? 오늘 똥물 쓴 모습까지 내가 신문사든 인터넷이든 싹 다 뿌릴 거야. 똥물을 쓰고 난리를 치던 며느리는 아들이 노인학대와 이 모든 모습을 각 매체에 뿌린다고 하니 분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더는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입을 다문다는 조건으로 거액의 재산 분할을 받고 합의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못된 며느리라지만 아들이 편하고 윤택한 생활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 어미 마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아들은 좀 더 편하게 살기를 바랬으니까요. 오히려 이혼을 하는 아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혼 후 아들은 곧바로 장사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여러 체인점을 두고 있는 어엿한 한 사업체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아주 큰 돈을 벌고 있지는 않아도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저로서는 지금의 아들이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내와 토끼 같은 딸을 두었습니다. 아마 아들 결혼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가슴에 한이 되었을 텐데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아들이 이번에도 알아서 저를 흐뭇하게 만들어 주었네요. 지금 며느리는 이 세상 다른 며느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착하고 야무집니다. 앞으로 남은 노년은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만 지내고 싶습니다. 지난 제 인생이 너무 굴곡이 많았기에 남은 생은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내다 가고 싶네요.